자, 첫 번째는 데모크라티아가 원래 그리스에서 나왔으니까 그 그리스 나라 중에서 이 다수 지배를 채택하고 있던 나라는 그리스는 아테네잖아요, 그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뭐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기였고, 모나키였고, 그제? 테베 같은 경우 신정정치, 귀족제에 가깝고 소수 지배에 가깝고. 자, 그러면 고대 처음 시작할 때 데모스들이, 그러니까 피플들이 지배하는 거는 오늘날과는 다르겠지? 당연히 다르겠죠? 일단 숫자가 대한민국말로 보죠 5천 몇 명이지만 이렇게 숫자가 일단 적었다. 뭐 수천 단위에서 나중에 숫자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수만 명이 됐지만 숫자가 적었다. 첫 번째 수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people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주도 그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우르는 폭도 달랐다 이거죠. 지금은 그냥 엄마의 뱃속에서 완전 노출설 태어나면 다 인간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엔 이때는 생물학적인 호모사피엔스 중에서도 피플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정확하게는 시민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었으니까 다르지, 그지? 오케이? 이때는 노예나 유감스럽게도 여자분들은 정치적으로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지? 다음에 지금하고 마찬가지로 초기적인, 그러니까 초보적인 형태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나뉘어져 있긴 했습니다. 그제? 오케이? 여기 보면 책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따지면 민회, 의회 역할하는 민회, 의회라고 하지 않고 민회라고 번역한 이유는 의회는 대의제에 기반한 거니까 의회라고 하지만 이거는 다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민회라고 한 거죠. 됐죠? 다음에 행정기구는 평의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래. 우리들 학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들 학교는 학생평의회가 민회잖아, 그지? Student Council, 그지? 헷갈리지 마세요. 다음에 재판소 이렇게 있었겠죠? 살펴보면 행정부에 해당하는 평의회나 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다수 지배가 아니었겠지. 이거였겠지. 오케이. 그래야 되는데 소수 지배를 해야 되는데 겉으로 보면 소수 지배인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다수 지배였어. 왜? 여기에 담당하는 사람들을 뭘로 뽑았다? 재판관이나 아니면 평의회. 어떻게 뽑았다? 추첨이지. 추첨이 아니고 추첨. 우리 급당 정하듯이 추첨을 하거나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뭐 다음에 윤번제는 돌아가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 트레이닝할 때 독해 트레이닝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지? 그렇게 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소수 지배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다수 지배인 거다, 그지? 능력 있는 사람을 막 이렇게 추천해갖고 뭐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제비뽑기를 하든 추첨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든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요. 됐나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이게 타락을 하는 게 아까 영어 시간에 프로타고라스 얘기 나왔지만 타락을 하는 게 일단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뭐 10,000명 단위가 돼버리면 이게 민회해갖고 뭔가 결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그런지 뭐 서로 막 중구난방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지쳐버려갖고 사람이 그렇잖아. 몰라 알아서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지? 오케이? 뭐 힘 센 사람, 뭐 힘이 세거나 아니면 뭐 말 잘하는 사람한테 끌려가 버리잖아. 그런 사회상으로 변하는 게 나중에 소피스트들, 프로타고라스 이런 사람들, 인간 만물의 척도라는 이런 소리 하잖아, 그지? 그때 인간은 개개인이지, 그지? 철학 시간 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 다르니까 상대론에 빠진다, 그 얘기죠? 그건 괄호 안에 넣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서 교훈은 알 수 있지. 일단 직접 민주제는 절대적인 환경상 숫자가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되고 다음에 질적인 차원에서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환경 조건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 얘기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전통 사회가 이제 고대 시대를 지나가고 봉건 시대로 가는데 봉건 시대 서구 중심이니까
봉건 시대는 뭐 이성이라든 사고 능력, 이성 뭐 이런 것도 중심이라기보다는 신앙심, 종교 중심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싹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지. 뭐 공동체에 잘못 관심 가졌다가는 뜨거운 맛을 좀 심하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런 시기를 한 1000년 가까이 신성 로마 제국 단계에서 그게 끝나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이제 근대로 넘어옵니다. 자, 시대 구분 배웠습니다. 자, 고대하고 중세를 합쳐갖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전근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트레디션, 전통사회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지, 그지? 다음에 근대하고 현대 쪽 더 잘게 나누면요, 그렇게 나누는데 그 전근대 혹은 전통사회하고 넓은 의미의 근대사회를 가르는 기준이 있다 그랬어, 그지? 다시 철학 시간 한 거 다시 한번 또 연결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게끔 만드는 요소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하는 거, 이성,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거, 욕망이지, 그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혹은 감성이라고 부르는 거. 다음에 자기 의지에 따라서 그냥 주변 환경,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위 능력. 그런 걸로 인간을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요소를 이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영역은 종교적인 신앙심 뭐 이런 게 있겠죠. 다음에 인간하고 동물하고 똑같은 본능에 해당하는 거, 욕구, 먹고 살아야 되고, 그다음 잠은 자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거를 이제 총 5가지로 할 수 있겠지? 5가지 생각하고 느끼고 감성, 다음에 행위, 의지, 다음에 영적인 능력, 신앙심이나 뭐 등등, spirituality, 다음에 똑같은 거, 욕구, 본능적 차원, 먹고 사는 문제. 자, 전근대 전통사회하고 근현대 혹은 근대사회하고 구분하는 그 시기에 요 5가지 영역 모두, 인간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 모두에서 격변이 일어난다고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거에 일어나지. 생산을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혹은 한 공동체가 먹을 걸 자급자족하는 단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시장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과학적인 그런 어떤 변화가 나타나죠.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맞죠?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에서는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프로테스탄티즘, 신교. 다음에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과학혁명, 뉴턴, 그지? 오케이? 네. 샤브샤 다 한 거잖아요. 다음에 미적인 차원에서는 르네상스, 감성과 관련돼서는. 다음에 행위와 관련돼서는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난다. 의지와 관련해서는. 이랬지? 네. 네, 그 5가지 인간적인 차원의 5가지 요소라고 한다면 그 5가지 요소에 있어서 격변이 서구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뭐 특정한 한 수백 년 기간 내에 그게 한꺼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시 자꾸 리바인드 하세요.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과거 중세 도시에 살고 있던 시민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권리가 부여됐어, 그제? 정치적인 이유로, 그제? 기억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르그라는 이름이 항상 붙어 있으니까 부르주아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도시 뒤에는 항상 거기가 계곡에 주로 도시가 있었으니까 부르주아, 즉 시민들한테만 부여됐던 그 권리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죠.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 자, 그러면 그 전에 전근대 사회 혹은 전통 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거였잖아요. 1인 지배 아니면 아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귀족들에 의해서 왕하고 귀족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뭐 대원장 마그나 카타 어쩌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지? 어쨌든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people, 민중들 입장에서는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긴 마찬가지잖아. 요. 그지? 그러니까 항상 봉건적 속박에 있으니까 자기가 생산한 거는 뭐 소작료, 지대, 쉽게 말하면 삥으로 뜯기는 일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했어? 국가에 대한 생각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억압하고 수탈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혁명에서 최고 가치는 뭐겠어? 냅둬요지 뭐, 그지? 하나도 냅둬 이렇게. 나 나름대로 뭐 과학혁명 나와서 나 나름 생각할 수 있고 르네상스 나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있고 등등 하니까 나 내버려둬 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자유로우려면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다른 집단을 속박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외적 조건으로서는 평등이 필요하죠. 다음 세 번째는 각자가 그런다고 해결되나? 안 되죠. 사람마다의 인류애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이 자유, 평등, 인류애지. 인류애를 물론 일본 사람들은 박애라고 번역을 하지만,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근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강조된 건 뭐겠어? 사실은 자유겠다, 그지? 누구의 자유? 개인의 자유. 시민 개개인의 자유. 시민의 집합적인 자유가 아니고 시민 개개인의 자유겠지. 그리고 당연히 국가를 대립적으로 온 걸 보겠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걸 보겠지. 그러니까 최대한 이 국가의 역할을 줄이려고 축소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자유 반 레세페라고 하는데 대문자로 쓸게요. 대문자 가오니까 영어로 하면 let do예요. let do 내버려 두고 있는. 첫 번째 한계가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대 아테네 시절에는 그 소위 피플에 해당하는 범주가 노예 빼고 여성 빼고 외국인 빼고 당연히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근대 시민혁명 초기 직후에도 비슷했어요. 이때는 선생님 생각에는 뭐냐면 시민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가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종의 동호회라고 해야 되나? 처럼 내가 동호회에 가입을 하면 회비를 내야 되잖아. 회비를 내면 멤버십에 해당하는 뭐 저기 권리를 주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지. 내가 국가에다가 뭔가 세금을 내. 공동체 회비 내듯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권리를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근로소득세 이런 게 없으니까 거의 세금이 뭐에 부과되냐면 뭐에 부과되겠냐? 재산에 부과가 되겠지. 근데 재산권 누가 가지고 있어 대체로? 대체로 말 그때 100% 남자들한테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은 재산을 가진 남자에 국한될 수밖에 없겠지. 초기에는 그제 국가라고 만들었는데 너 세금도 안 내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었다. 유니버설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영어 시간에서는 유니버설하고 제너럴하고 구분하라는 이유가 이거야. 됐지용?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아니 재산이 없는 사람은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하고 이제 저항하기 시작한 게 차트이스트다, 그지? 차트가 대자보라는 뜻이거든요. 하는 이유가 그 차트가 이제 벽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 남자에게도 줘라라고 요구를 한 게 이제 차트이스트 운동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 번역할 때 인민헌장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헌장이라는 게 벽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불행하게도 뭐냐면 여성들한테 우리 서프라이즈라는 영화 보면 나오죠. 그 여성들한테 참정권이 보장된 거는 시작된 게 겨우 20세기 초 1920년대 뉴질랜드부터 시작해가고 그게 어느 정도 서구에서 자리 잡힌 게 거의 20세기 중반 뭐 이렇게 가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참정권이라는 게 역사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 오케이? 거기에서 뭘 볼 수 있어? 당대에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 전통 사회에서 갓벗어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의 그 폭과 깊이의 한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국가를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자연권 혹은 기본권을 제약하는 걸로 보고 최대한 국가의 어떤 역할이나 역능
이제 기능을 줄이려고 생각했다는 거.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 갑니다. 오케이? 세월이 흘러 가니까 모든 또 기본적으로 그 자본주의 초기니까 재산권 이거에 대해서 절대시하는 게 많았겠지. 옛날에는 삥 뜯어갔는데 내가 그냥 다 벌고 싶어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게 있는데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경우에 패자부활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를 않은 거죠. 또 한 가지는 생산하는 측이 있으면 소비하는 측도 있어야 되는데 소비하는 측은 대체로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자들이 끊임없이 그 생존권의 위기에 계속 내몰리게 되면 점점점 소수에게만 부가 몰리면, 다른 말로 하면 소비 능력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소수 부를 갖고 있는 사람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20세기 초반에 깨닫는 거죠. 그게 이제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는 거, 경제 대공황이라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꿉니다, 그제? 오케이? 생각을 조금 바꿔서 누구나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과 관련된 욕구는 충족시켜 주어야만 개개인의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 감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도 유지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20세기 초반 들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세밀하게 구분을 할 때는 그 이유를 contemporary라고 해서 현대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제? 달라진 점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거 20세기에 들어갔고 여성한테도 참정권이 부여가 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election이 universal하게 됐다는 얘기지. 왜 또 용어를 쓰냐 하면 보통 선거라고 하니까 무슨 곱빼기 반대말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일본식 번역이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보편 선거입니다. 선거권이 보편화됐다. 예외 없이 다 부여됐다. 그 말이지. 그제? 첫 번째. 됐지용?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가가 개개인의 차원에 얼마간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생존권을 한편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의식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공동체 사회 전체로 보면 그래야만 사회가 유지 가능하다라는 작용을 한 거죠.